얘들아, 힘들면 연락해. 김수미 에세이 센터 출판사. 김수미 1949년 군산생, 1970년 MBC 탤런트 공채 상기로 입사. 드라마 전원일기 1980년에서 2002년, 안녕 프란체스카 2005년에서 2006년, 영화 가문의 위기 2005년, 가문의 부활 2006년, 맨발의 기봉이 2006년 등 다수 작품에 출연했다. 저스로 에세이지 그리운 것은 말하지 않겠다 1987년, 나는 가끔 도망가 버리고 싶다 1993년, 미안하다 사랑해서 1997년, 그의 봄 나는 중이 되고 싶었다 2003년, 소설 너를 보면 살고 싶다 1990년 등이 있고, 요리에 관심이 많아 김수미의 전라도 음식 이야기 1998년과 맘 놓고 먹어도 살 안 쪄요 2003년 등의 요리 책을 냈다. 세월이 있다금 나에게 묻는다. 사랑은 그 후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 한 개처럼 몇 급에 있느니라는 것도 아주 쉽게 부서지더라. 루시화 물 한 개. 김수미를 말한다. 그녀는 우리 편. 이회수 작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움 뒤에는 저마다 그 아름다움의 크기만 한 아픔이 간직되어 있다. 연기는 예술이다. 그리고 모든 예술은 모든 아픔을 감내하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어떤 배우가 햄릿을 연기했을 때 말투와 행동, 표정과 성격이 생전의 햄릿과 똑같아서 마치 죽었던 햄릿이 다시 살아난 듯한 느낌을 준다면 어떨까? 스타니슬라프스키의 연기 이론에 따르면 그 배우의 연기는 빵점이다. 왜냐하면 예술은 모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배우 김수미는 타고난 창조력을 보여주는 배우다. 어떤 대본을 주더라도 자기 방식으로 걱정 인물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연기는 완숙의 경지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 관객들은 그녀가 배우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겪어야 했던 극한의 고통과 눈물들마저도 하얗게 지워버린다. 그녀의 연기에 반해서 그녀의 현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떨까? 그동안 배우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그녀가 겪어야 했던 숱한 시련과 고통들로 그녀의 가슴은 숯덩이가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아니다. 숯덩이로는 부족하다. 어쩌면 잿더미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 가느다라 한숨만 쉬어도 하얗게 흑공으로 흩어져 버리는 잿더미. 하지만 그녀는 오연하다. 산속에서 한 40년 정도 돌을 닦은 선인들조차도 보여주기 힘든 경지다. 그녀를 만나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녀는 진솔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누구에게나 소통과 대화가 가능한 존재로 인식된다. 그녀는 분명 서울에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언제나 우리 편을 들어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행여 우리가 어색한 골목길에서 저급한 수준의 불량배들을 만나 곤욕이라도 치르게 되면 갑자기 대문이 벌컥 열리면서 그녀가 막강한 포스로 나타나 줄지도 모른다. 그녀는 언제 어디서나 천하무적이다. 어디서 굴러 처먹던 개백따기들이냐, 불량배들을 향해 욕설을 속사포처럼 난사하면서 연단집게로 불량배들의 머리며 어깨를 무차별 구타해버릴 것이다. 그녀가 악한 배역으로 나오든 선한 배역으로 나오든 대한민국에서 그녀를 싫어할 관객은 아무도 없다. 그녀는 무조건 우리 편이다. 연기 경력 40년. 여기 수록되어 있는 그녀의 글들은 순수하면서도 에너지가 넘친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도 넘쳐 흐른다. 읽을 때마다 영혼의 십전대보탕 한 첩을 끓여먹는 효염을 얻게 되리라는 확신과 함께 광편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인 강추 한 방을 날린다.
약자와 꽃 앞에 약한 정의의 욕쟁이 김혜자 배우. 수미가 8번째 책을 출간한다. 수미의 체력과 문학에 대한 열정이 나를 또 한 번 놀라게 한다. 30여 년 전 전원일기 녹화날 점심시간이나 녹화가 지연되면 MBC 로비에 있는 서점에서 수미를 보게 되는데 하나로 고른 책 중에 어쩜 나도 읽고 싶은 책들과 똑같이 고르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어느 시인의 시를 얘기하며 서로에게 공감을 갖게 됐다. 일롱 언니 역은 감히 어느 배우도 해낼 수 없는 수미만의 캐릭터와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과 노력의 결과이고 당대 최고의 연기라 생각된다. 수미의 적극적인 애드리브는 작화하신 정애란 선생님과 동료들을 웃게 만들어 NG도 많이 냈지만 들어 밤샘할 땐 한바탕 웃고 나면 활력소도 됐었다. 그러던 수미가 한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체전해 알코올 중독까지 가게 됐었다. 내가 잘 아는 의사와 상의해서 술을 끊게 하기 위해 정신과 약에 술 끊는 약을 넣어 결국 7년 전부터인가 수미는 술을 끊었다. 그 이전에 수미는 가끔 혀 꼬부라진 소리로 언니 외로워요. 저는 날카롭고 흠집 많은 못생긴 자갈이에요. 언니처럼 부드럽고 광은 안 나지만 누가 보면 주워서 정원이나 화분 위에 올려놓고 싶은 그런 돌이 되고 싶어요. 그러기도 하다가 어떤 날은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몇십 분을 엉엉 울다가 끊어버리기도 했다. 점점 피부치 같은 정이 들기 시작했고 수미의 첫 번째 에세이 그리운 것을 말하지 않겠다를 읽고 슬픔과 외로움의 씨앗을 품고 사는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었다. 수미는 때론 세상에 겁이 없다. 불의를 보면 정의의 편에 서서 처부술꽃처럼 화를 내지만 화내는 기술이 서툴 뿐이지 대부분은 수미가 편드는 쪽이 옳다. 한 번은 방송국에서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욕을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상대방인 간부가 왜 이렇게 욕을 하십니까 하자 수미가 나는 울 언니 젖대고 밥 먹기 시작할 때부터 이러고 살아시다 해서 구경하던 사람도 그 양반도 박장대소했고 결국 수미에게 사과하고 올라가셨다. 그렇게 욕을 잘하더니 마파도와 가문의 영광에서 욕으로 성공을 했다. 한편 약자에겐 한없이 약하다. 전원일기 야외 촬영 중 예식장을 빌려 새벽부터 오전 10시까지 찍고 비워줘야 할 상황에 수미가 잠깐 없어졌다. 길 건너 설렁탕집에 갔다는 거다. 당황한 조연출이 전 스태프와 연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미에게 1분 1초가 급한데 밥이 넘어갑니까? 하자 수미는 내가 조연출했으면 선백은 엄마 버리건 설렁탕 그릇을 대가리에다 쏟아 부어버린다.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못 먹고 커서 밥 때려 놓치면 한장하잖아 한다. 또 한 번 박장대소하며 순간 썰렁했던 분위기가 웃음바다로 변했다. 수미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꽃이다. 집에 가보면 한겨울인데도 구석구석 항아리면 꽃병에 연보라색 꽃들을 지천으로 깔아놓고 아주 연약한 아기가 돼 있다. 소식하는 나에게 손으로 굴비 발라 얹어주고 소화가 잘 된다면 청국장을 한 대접 먹인다. 얼마 전 엄마가 뿔라따를 끝내고 아프리카에 다녀오기 전날 수미와 통화를 했는데 그때 해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피랍 사건이 있을 때였다. 수미는 언니 혹시 납치당하면 내가 달려가서 포로 교환하자고 할게요 한다. 농담이지만 수미는 그럴 수도 있는 신의와 의리도 있다. 수미의 글은 가식과 교만도 없다. 한 번 집어들면 웃다 울다 중간에 덮을 수가 없다. 매일 새벽 4시부터 오전까지 몇 개월을 썼다는데 수미야 건강 조심해. 책무리에 세상 모든 개미들에게 바칩니다. 그동안 내가 출간한 책을 살펴보니 한 5, 6년 간격으로 에세이, 소설, 요리책 등 모두 7권이 있었다. 30여 년 전 조선일보 지면에 처음으로 칼럼을 써봤는데 글을 읽은 작가 김정수 선생님이 앞으로 꼭 글을 계속 써보라고 격려해 주신 덕에 많은 용기를 얻게 됐다. 이후 정말로 어줍잖은 글이나마 계속 쓰고 책도 엮고 하게 된 데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독서를 좋아한 덕도 크다. 내가 책을 좋아하게 된 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다. 군산 시골의 내 동무들은 숙제를 할 때 방바닥에 배를 깔고 하거나 밥상에서 했지만 우리 아버지
아버진 안진뱅이 책상을 만들어주고 매일매일 사이다 병이나 깡통에 덜꽃들을 꽂아 책상 위에 놓아주셨다. 고물이나 빈 병이 모이면 고물상에서 헌책으로 바꿔다 주셨다. 내 나이에 벅찬 책들도 있었지만 아버진 선구자는 앞서가는겨 하시며 빙그레 웃으셨다. 책을 읽고 쓰고 하다 보니 2003년부터는 일용엄니 책방을 열어 몇 년 운영하기도 했다. 음식 솜씨 좋은데 책방보다 식당을 하지 그러냐는 분이 많았지만 굳이 책방을 선택한 것은 당시 우리나라의 책 읽는 주부들의 비율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세 번째라는 신문기사 때문이었다. 빌 게이츠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유년 시절 시골 우리 마을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내 에세이집을 읽은 독자들은 글이 때로 너무 솔직해서 민망하고 황당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공부가 짧아서 생각을 문학적이고 예술적으로 성화시킨 걸로 뱉어내는데 익숙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내 글은 마음속에서 꾸물꾸물 올라오는 생각과 느낌들을 어찌지 못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공책에 맞는 필로 희갈긴 것들이 대부분이다. 종기가 어느 정도 골맞다 싶으면 단번에 짜버려야지. 그걸 모양을 빚는답시고 슬쩍슬쩍 건드리기만 해서는 되레 탈이 나지 않겠는가. 문학과 예술을 의식해서 더 다듬으려고 했다면 내 생각들은 종기처럼 속으로만 굵고 영원히 글로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마침 올해가 연예계 데뷔 40년째라. 이번 에세이집의 감회가 남다르다. 그러나 한편으로 연예계 후배들의 잇따른 자살, 이를 모방한 듯한 젊은이들의 집단 자살 등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면서 인생 후배들을 위한 격려와 조언도 한마디 해줘야겠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나 자신 우울증과 빙의를 앓으면서 자살 직전까지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 후배들의 아픔에 누구보다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다. 개미는 바늘로만 찔러도 치명적이지만 코끼리에게는 그저 따끔할 뿐이다. 하지만 돌려 생각해보자. 절벽에서 떨어지면 코끼리는 치명적이지만 개미는 끄떡없지 않은가. 연약해 보이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세상 모든 개미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책을 준비하는 동안 한양대 손대형 교수님의 재미학 콘서트, 김성렬님의 자기를 확 뜯어고치자, 한울큰 소성님의 명상 CD를 읽고 들으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이 책은 나 혼자 쓴 것이 아니라 60년 세월 동안 만나고 헤어지고 함께 웃고 울어준 많은 동료, 선후배, 가족, 지인들이 함께 완성한 책이다. 유명 인사들을 실명으로 들먹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분들의 사생활을 노출해 불편을 끼친 대목도 있을 것이다. 다듬어지지 않은 표현이 행여누를 끼치지는 않을까. 편집자는 물론이고 나 자신도 아차 싶은 대목들이 들어있다.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삼가 바란다. 2009년 5월 이제 내 나이 60. 나의 피를 온순한 사람의 피로 바꾸면 성격이 달라질까? 그러나 후회는 안 한다. 분명한 것은 내 이득,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악다구니로 살아오진 않았다는 거다. 꽃이랄 내 인생. 나는 원시인이다. 내가 유일하게 겁을 내고 무서워하는 건 기계다. 주방에서 칼질하고 과유질하는 것 외에 새로 되거나 전기가 통하는 제품들은 사용할 줄 모른다. 심지어 휴대폰 문자도 보내지 못한다. 이제 받아볼 줄은 알지만. 한 번은 남편과 남편 친구들이 머리를 얹어준다며 하와이 어느 골프장에 데려갔다. 혼자 카트를 타게 됐는데 약간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줄 몰라 사람 살래요 사람 살래요 플리즈 플리즈를 외치며 악을 쓴 일이 있다. 그 후로 다시는 골프를 치러 가지 않는다. 혼자 쓰는 비디오도 재생하지 못한다. 요즘은 영화도 다운인가 뭔가를 받아서 본다는데 그것도 아이들한테 사정사정해서 저희들 시간이 맞아야 볼 수 있다. 물론 컴퓨터도 못하고 당연히 이메일도 역시다. 카메라만 들어도 실수할까봐 몸을 부들부들 떤다.
솔직히 세탁기도 사용할 줄 몰라서 아줌마 쉬는 날이면 침대 시트를 푹푹 삶아 빨래 방망이로 두들기고 말린 다음에 풀을 먹이고 다림질한다. 믹스도 무서워서 못 쓰게 써서 강판에 갈아먹는다. 스팸이나 통조림은 아예 안 딴다. 내가 음악을 좋아해서 음질이 좋은 오디오를 산 적이 있는데 모든 기능이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거라 몇 번을 시도해보아도 쩔쩔매기 일수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음악이 듣고 싶어 미치겠는데 작동을 할 수 없으니 한숨만 쉰다. 유일하게 혼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게 CD 플레이어다. 주방에서 할 일이 생기면 주방으로 안고 가고 서재에서 글을 쓸 땐 서재로 안고 간다. 그렇게 품에 안은 채 어떨 땐 커피잔까지 들고 불안하게 엉거주춤 다니다가 우리 딸이 답답했나 보다. 엄마는 왜 그걸 꼭 안고 다녀? 손잡이가 없잖니. 바보 멍충아. 그러면서 동그랗게 뒤로 접힌 손잡이를 빼준다. 그 동그란 물건은 나도 진작에 봤지만 보기 좋으라고 넣은 디자인인 줄만 알았다. 알았으니 그 후론 들고 다니는데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문제는 컴퓨터고 뭐고 배우고 싶지가 않은 것이다. 우리 남편과 아들, 딸이 몇 번이나 나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려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언젠가 어느 모임에서 우주인 이소연 씨를 만났는데 같이 사진을 찍자며 내 옆에 앉으니까 신기하면서도 좀 무서웠다. 아무리 편리하다 해도 그런 과학기술이 나에게 너무나 혼란스럽다. 원시인이 경계를 벗어나 어떤 다른 형태를 이루려면 파괴가 있어야만 하는데 나는 스스로 파괴되는 게 겁이 나는 모양이다. 내가 왜 골수인 걸까? 무식했을까? 그렇다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어두운 것은 아니다. 나는 일단 집에 들어오면 YTN 뉴스부터 본다. 우리 집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잠을 잘 때도 YTN 뉴스를 켜놓기 때문이다. 그만큼 뉴스를 많이 보기도 하지만 너무 조용하면 잠이 안 오기도 해서다. 그러다 보니 그날의 일기예보, 국내 뉴스는 물론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까지 빠삭하다. 휴대폰만은 진작에 하나 장만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아들에게 전화를 걸면 꼭 엄마 하고 받는다. 야, 넌 어떻게 내가 걸 때마다 난 줄 아니? 내 느낌에 엄마인 줄 알았지. 아들뿐이 아니다. 어디든 전화를 걸면 상대방이 먼저 선생님, 언니, 수민이 하면서 받으니까 참 신통했다. 하루는 우리 아들이 자기 휴대폰을 들고 내 방으로 오더니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보란다. 그랬더니 세상에 아들 휴대폰에 엄마라는 글씨가 뜨는 것이다. 이놈이 그때 진작 알려줄 것이지. 한동안 그것도 모르고 속으로 얼마나 반가웠는데. 내 휴대폰은 10년 넘게 사용했고 처음 사용하던 번호 그대로이고 벨 소리도 조용필의 친구여 그대로이다. 누가 선물로 최신식 휴대폰을 하나 줬는데 TV도 나오고 이메일도 되는 건가 보다.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가 따로 없다. 김혜자 언니는 얼마 전까지도 휴대폰 하나 없이 지냈다. 아무래도 답답했던지 영화사에서 언니에게 휴대폰을 선물했단다. 언니는 나한테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고 며칠 전에는 문자도 배웠다며 문자를 보내왔다. 통화 말고 문자로 주고받을 말이 따로 있는 것 같다. 이참에 나도 문자 보내는 건 배워볼까 한다. 물론 딸한테 바보 소리를 수십 번 들을 거고 아들은 나이가 몇이냐 아이고 나주고 할 거다. 이 소리 듣기 싫으면 만만한 우리 남편에게 배워야지. 오래전부터 내 발톱도 잘 잘라주니 어리에 죽고 객기에 살고 나는 전라도 사람이다. 전라도 사람들은 불의를 보면 자기 일도 아니면서 참지를 못해 욱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나 또한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 일에 끼어들어 엄청난 손실을 보고 명예가 실추될 게 뻔해도 어디 때문에 거리낌이 없다. 이런 전라도 피는 어렸을 때부터 본색을 드러냈다. 초등학교 때 우리 반 어떤 여자의 언니가 소위 양색시 얄갈보였다. 군산에 미군 비행장이 있었다. 어느 날 군산 시내 댄스홀 근처 뒷골목에서 머슴애들이 그 언니 동생인 우리 반 애한테 양갈보, 똥갈보 하면서 돌멩이를 던지고 있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심부름으로 큰 대두병에 막소주를 낫잔으로 두 잔 받아 가던 길이었는데 그 아이가 불쌍해서 안 나설 수 없었다. 야, 이 씨발놈들아. 야가 양갈보냐? 양갈보도 직업이다. 왜 법으로 안 되냐?
그러면서 쥐불놀이 하듯 대두병을 머슴애들 대가리에 마구 휘둘렸다. 너된 놈이었는데 내가 워낙 무섭게 달리더니 다들 도망을 쳤다. 그때 머슴애들에게 맞았거나 졌더라면 좀 달라졌을 텐데 내가 너무 멋있었고 친구한테 또 그러면 나한테 일러 하곤 어시대던 기억이 난다. 5학년 때 서울서 새로운 군산경찰서 서장딸이 우리 반으로 전학을 왔다. 서울 마시며 입은 옷들이며 우리는 비오는 날지 우산이나 그것도 없으면 보자기나 시멘트 부대 등을 쓰고 학교에 오는데 서장딸은 노란 비옷에 비장화까지 신고 다녔다. 담임선생님들도 그 아이한테는 끔찍하게 잘해줬다. 내가 맹세기 반장인데 애들은 슬슬 그 아이한테 접근해 크레용을 얻거나 비스켓을 얻어먹고 그 아이가 운동장에서 넘어지면 우르르 달려가 부축해줬다. 그 계집애는 반장이 내 말도 잘 안 들었다. 난 슬슬 배알이 꼴기 시작했다. 애들이 추접스럽고 간신배들 같았다. 심지어 내 꼬붕들도 그쪽으로 찰싹 달라붙어서 우리 집에는 잘 오질 않았다. 다음 반장 선거가 곧 돌아오는데 이러다 그 지지배가 몰표를 받을 것 같았다. 어느 날 몇 명을 추려서 군산 바닷가 냉동 창고 앞으로 모이게 했다. 너희들 고향이 어디냐? 군산, 전라도 군산. 야, 이 추접스런 놈들아. 너희들은 자존심도 없냐? 어리도 없어? 야, 씨발년들아. 과자 부스러기가 그렇게 좋더냐? 전라도 사람의 긍지를 가져야지. 너희들 그지냐? 그러면서 꼬붕들의 대가리를 탁탁 치면서 몰아붙였다. 똥퍼레 같은 놈들아. 그런 게 군기를 잡아놓으니까 다음부터 애들은 내 눈치를 보면서 그 지지배를 슬슬 피했다. 그 아이 엄마가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생일날 우리 반 60명을 전부 집으로 초대했다. 초대를 받은 애들은 냉큼 대답하지 못하고 내 눈치만 살폈다. 나는 고기가 먹고 싶었다. 매일 미끈미끈한 보리밥만 먹는데 입에 넣으면 소르르 그냥 넘어가는 쌀밥이 먹고 싶었다. 그래서 공식적인 초대는 가는 게 예의라며 다 같이 가기로 결정했다. 그 집은 군산에서 몇 번째로 좋은 집이었다. 성같이 담을 두른 2층 집인데 대문 안에 들었으니 연못도 있고 무슨 소나무인지 작달만한 것들을 심었는데 마치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마당에 테이블을 놓고 아마 그게 뷔페였나 보다. 한쪽에서는 숯불에 고기를 굽고 떡은 손만 대면 무너질 것 같이 쌓여 있었다. 좋으면 좋다고 하지 병신들. 60명은 죄에다 쫄고 바짝 얼어서 괜히 못 올 때 온 것처럼 침만 꼴깍꼴깍 삼키면서 연못에 잉어 숫자들만 세고 음식 쪽으로는 안 갔다. 나는 그런 모습들이 엉까는 것 같아서 싫었다. 집 구경을 하라기에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소파도 있고 커튼도 있고 또 생전 그렇게 큰 부엌은 처음 봤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부뚜막이 아니었고 수도까지 달려 있었다. 더 놀라운 건 화장실에서 오줌을 누고 줄을 잡아당기면 콸콸 물이 쏟아져 내리는 거였다. 병신들은 오줌도 안 마려우면서 화장실 구경 한번 해보려고 줄을 섰다. 대통령 사진에다 경찰서장인 제 아버지 사진도 걸려 있었다. 건총이 있는 건지 2층은 구경을 못하게 했다. 그 아이 엄마가 우리를 다시 마당으로 다 모았다. 우리 수진이가 요즘 학교 가기 싫대요. 여러분들이 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집에도 놀러와서 피아노도 치고 하세요. 그 엄마는 애들한테 존댓말을 했다. 저 오살할 년, 썩을 년 하도 적게 나와서 잇목에 밀어놨는지 악착같이 살아나서 이렇게 쏙을 썩이네. 연병할 년, 저건 연병도 안 걸려. 우리 엄니는 이러는데 그날 병신들은 아마 너무 처먹어서 밤새 설사를 했을 것이다. 다들 가는데 수진이 엄마가 나는 조금 있다고 가라고 했다. 순간 캥길 건 없는지 머리를 굴러봤다. 폰하게 왕따를 시킨 거나 직접 괴롭힌 증거는 없나. 수진 엄마는 떡밥에 보자기에 뭔가를 싸서 내밀었다. 그렇게 생긴 벤또는 처음 봤다. 아마 일본식 찬압이었나 보다. 까만색에 벚꽃을 그려놓은 삼청 찬압에 반찬을 싸고 떡이며 케이크도 싸서 예쁜 보자기에 싸서 줬다. 네가 반장이니까 우리 수진이 좀 잘 봐줘. 갑자기 친구들이 말을 안 한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는지 너는 아니? 너무나 간절하게 내 손을 잡고 얘기하는데 양심에 좀 걸렸다. 갑자기 걔네 엄마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수진이가 너무 튀어요. 나도 수진이 신은 비장화 사달라고 조르다가 우리 엄니한테 맞았어요. 무엇이냐 쪽가 근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단 말이 있잖요. 그것이 음식을 싸주신 수진의 엄마에 대한 내 양심이었을 것이다. 수진의 엄마는 고맙다면서 내 볼에 입을 맞췄는데 진달래꽃 같은 향기가 났다. 그날 우리 엄니는 대문을 걸어놓고 상을 부렸다. 갈비찜, 전, 잡채, 떡, 닭다리. 건게 너한테 와이로 뇌물 쓴겨. 이게 명심보감에 물이 너무 맑으면 계기가 못 산다고 했어. 위화감을 주지 말아야지. 저거 엄니가 알았으니까 쪽가 맑은 물에 구정물 좀 섞을겨. 너도 쪽가 나사 좀 풀어줘라. 아버지는 답례로 이번엔 병신들 60명을 우리 집에 초대하게 하셨다. 갓캔 황토 반 고구마를 쪄놓고 엄니는 어린애 대갈통만 한 빵에 강낭콩 넣은 찐빵을 쪄서 잔치를 했다. 수진이가 오줌마렵떡에서 우리 집 벤소간에 데려갔다. 벤소간은 큰 드럼통 위에 널판지 2개 올려놓은 것으로 파리가 덜끓었다. 수진이를 앉혀놨더니 부들부들 떨었다. 싸라고.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 싸 힘줘 싸. 그렇게 극기 훈련을 시켜놓고 수진이랑 우리 참외밭 원두막에서 건강 어기를 보면서 앉아있는데 또 우리 아버지가 똥찌개를 쥐고 다가오고 계신 것 아닌가. 여기는 똥냄새 너무 난다. 얼른 수진이를 다른 데로 끌고 갔다. 나는 통솔력 하나는 타고난 것 같다. 당시 우리 동네에는 피난민들이 많이 살았는데 대부분 조개를 캐고 굴을 따서 생계를 이었다. 코 올리게 애들은 물론 갓난 아기도 방에 혼자 두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니는데 한 집에서 아기가 떨어진 문짝 틈으로 기어 내려오다 연탄불 위에 펄펄 끓는 물에 빠져 죽은 사건이 있었다. 나는 학교 후나 방학 되면 가가호호 다니며 애들을 데려다 유아원을 개원했다. 안방에는 2살 미만, 건넌방은 3살부터 7살 정도는 대층에 두고 40명이 넘는 애들을 교회에서 타온 분유를 타먹이고 누른밥을 끓이거나 미엄처럼 해먹였다.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세우신 군산 신원교회에는 미국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다.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냉수 한 사발을 들이키시곤 땅이 꺼지라 한숨을 쉬었다. 미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말을 걸어보았는데 이 얘기 저 얘기 해보니 교회에 도무지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 갑자기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뒤통수를 때렸다. 우리 강아지 큰 힘을 대야지. 중학교 때부터는 서울로 유학을 시켜주겠다. 그러면서 공부에만 열중하라고 하셨는데 게다가 남도 아닌 할아버지가 세우신 교회에 선교사님이 전도가 안 된다니 또 어디가 발동했다. 조건이 이슈. 교인을 많이 모아주면 나 서울로 유학 가기 전에 영어 좀 가르쳐줘요. 그 젊은 남자 선교사는 얘가 무슨 소리인가 하는 눈치였다. 그날 오후 나는 아기들 데리러 온 엄마들 앞에서 선언했다. 이번 주일 0일날 오전부터 쭉 신원교회를 안 가면 인자 아기들은 못 봐줘요. 청청병력 같던 선언 앞에 다들 신원교회를 가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덧붙여 한 가구당 3인 이상 고모나 이모 다른 동네 친척들까지 새끼를 치라고 했다. 다음 일요일 아침 그 선교사님 왈 교회 앞 신장로에 웬 사람들이 먼지 풀풀 날리며 일개 대대가 몰려오는데 무슨 데모하러 오는 줄 알고 놀랐다고 했다. 이혼하는 선교사님한테 구호물자로 들어온 아기 오시며 땀띠 부니며를 얻어다 계속 아이를 키우고 일주일에 3번씩 저녁에 영어를 배웠다. 머리를 그 길로 잘못 썼더라면 어른이 돼서 다단계의 데모가 됐을 것이다. 내 바로 위에 나보다 4살 많은 언니는 농사일이 없는 겨울엔 성냥 공장을 다녔다. 여차 해서 어느 날 내가 그 공장에 놀러 갔는데 수십 명의 여자들이 곡간 같은 창고에서 성냥통에 성냥을 담고 줄이는데 우리 언니만 우물에서 찬물로 담요를 빨고 있었다. 순간 눈에서 불이 났다. 언니가 워낙 순둥이라 고집은 좀 세지만 공장장에게 왜 우리 언니는 허드렛 일만 시키냐고 따졌더니 싫으면 데리고 가라는 거다. 갈 테니 밀린 월급을 달랬더니 지새끼 같은 계집애라며 나를 발로 차고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다. 그날은 일단 언니를 끌고 데려왔다. 나는 지금도 극단적인 위기나 극한 상황에서 자극을 받으면 영적 파동이라고 할까. 번개처럼 번뜩이는 것이 있는데 아마 내가 연기하다가 애드리버가 발동하는 것도 그것일 것이다. 그때도 포뜩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당시 언니보다 몇 살 더 먹은 언니들이 공장 일감이 떨어지면 우리 집 문간방에 모여 봉투를 붙이는데 어느 날 언니들이 공장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내가 옆에 있었지만 안중에도 없었다. 죽일 놈, 개새끼. 애 때리면 산파한테 가야 되는디 너도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다. 그 전에 나는 밤중에 숨바꼭질을 하다 숨은 뒷뜰에서 갓 결혼한 야미 치과집 아들과 며느리가 그 짓거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17살이었는데 약간 묘한 기분이 들었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인가는 자위를 할 때면 그 장면이 떠올랐다. 그 짓을 하면 아기가 생긴다는 것도 주어들어 알고 있었다. 우리 언니도 아닌 것 같았다. 못생긴 데다 건드렸으면 왜 허드렛 일을 시키겠는가. 아무튼 나는 은밀하게 봉자 언니, 경순 언니를 탐문수사하고 유도신문을 해보고 드디어 정거를 잡고 공장장을 만나러 가서 대뜸 따졌다. 아저씨, 17살 수천을 임신시키고 그게 한두 명도 아니고 아저씨 집으로 갈까요? 경찰서로 갈까요? 우리 반 친구가 경찰서장 딸이요. 알고 보니 바로 그 성냥공장 사장이 경찰서장 손인처남이었다. 한방에 우리 언니 월급은 물론 봉자 언니 외 5명까지 톡톡히 받아내서 해결을 봤다. 그때 내 나이 12살이었다. 입이 무고와 비밀로 붙인 지 50년이 지났건만 오늘에야 밝힌다. 세월이 흘러 깨룬다 하고 내 나이 40이 좀 넘어 또 어떤 불의가 나를 폭발시켰다. 전 쌍방울 그룹 이의철 회장과 우리 남편은 형님 아오 하는 사이다. 우리 남편은 유무가 8단이어서 쌍방울 비서실에서 작전용으로 이따금 써먹곤 했다. 정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 새벽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시고 해서 좀 오시면 안 됩니까? 비서실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남편이 달려가는데 이 회장님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고 그날은 결제도 쉽고 좋다고 했다. 당시 쌍방울은 무주에 무주 리조트를 만들고 김영삼 정부 시절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화를 유치하며 정부에서 자금 지원해준다는 약속에 부랴부랴 대회를 치렀는데 돈을 주기로 약속한 달에 예고 없이 지원을 못하겠다고 했단다. 그룹 측에서는 그런 약속이 없었더라면 사채도 안 썼을 거고 외국 투자자들한테 투자받을 기회도 날려가며 무리한 대회를 치렀다고 했고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다. 게다가 이 회장님이 김대중 씨의 아들과 친하다는 이유라니 정말 안타까웠다. 내가 갓난아기 때부터 쌍방울 메리아스를 입었고 전라도에서는 쌍방울 공장 덕에 많은 인력들이 먹고 살았는데 소설가 김홍신 선생님 KBS 라디오 생방송을 이는 늦게 같이 해서 나를 잘 아신다. 이 내 에세이 미안하다 사랑해서 서문에 이런 글을 써주신 적이 있다. 그녀는 세상에 대해 겁이 없다. 무엇이든 처부술 듯 격노하지만 속내는 더없이 여리다. 마치 창호지 같다곤 할까. 물 한 모금 확 뿜으면 금세 창호지에 물이 빼어 촉촉해지지만 햇볕 한번 쏘이면 더 팽팽하게 기성을 부리며 통통 튀는 소리를 내는 여인. 또 뚜껑이 열렸다.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시위를 했다. 첫 번째는 명동에서 쌍방울을 살리자라는 피켓을 만들어 시위를 했다. 동료 수십 명을 모았고 9시 뉴스에 방영될 정도였다. 두 번째는 전주시청 앞에서 부도난 물건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팔았고 세 번째는 무주군청 앞에서 했다. 네 번째는 전주 야구장에서 쌍방울 야구단 살리기 공연을 했는데 이것은 전주 MBC를 통해 3시간가량 생방송으로 전파를 탔다. 나는 전주 MBC 생방송에서 전북도민 여러분 정부가 쌍방울을 죽인 겁니다 라고 외치는데 다행히 잡아가지 않았다. 전북도지사, 전주시장, 무주군수, 전주 MBC 사장, 군산시장, 그 밖에 각 군수 여성단체장들을 닥치는 대로 찾아다니며 만났다. 휴대폰이 없을 때였지만 동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했다. 동료들은 전라도 사람도 아닌데 주차비 한 푼 받지 않고 동참해 주었다. 앙드레 김 선생님, 최보란 선생님, 이장호 감독님, 백일섭 선배님, 조영남 선배님, 김혜자 언니, 유인초님, 김용근님, 고두심님, 박원수님, 최수종님, 최진실님, 차인표님, 이면식님, 그룹 코리아나 터보, 업탄, 엄용수님, 김성환님, 임순희님, 윤희정님, 장미아님, H.O.T. 김혜정님, 이숙님, 이상숙님, 장윤님, 감독님, 다시 한번 그때 동참해 주셨던 분들께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년이 지나 김대중 씨가 대선 후보로 나왔다. 난 전부터 이희호 사모님과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는 사이이고 아드님들과도 친분이 있던 터였다. 김대중 후보는 내가 그 댁에서 식사를 할 때면 수미밥을 왜 고봉으로 안 푸냐고 하실 정도로 내가 밥을 많이 먹는 것을 잘 기억하셨다. 그래, 전라도 사람이 정권 한번 잡아야지. 그래서 동참한 선거 유세 중에 한 번 뚜껑이 열린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일용업무 분장으로 기호 2번 하는데 홍보 CF를 찍어둔 상태였다. 선거 이틀 전 라디오 연설을 녹음하는데 대본이 영 약하다고 생각했다. 그때 이해창 후보의 아들이 군 문제로 시끌불적했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원고를 다시 써서 외쳤다. 국민 여러분, 빼곡고 돈 없는 부모를 둔 천금 같은 내 새끼들은 휴전선에서 얼어 죽거나 사고사 당했을 때 객값 받고 빼기고 돈 있는 부모를 둔 자식은 군대에 안 가는 게 말이 됩니까? 만약 그때 이해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나는 죽었다. 그러나 류관순 열사가 외놈들의 총가를 무서워했던가, 농계가 물을 무서워했던가. 다행히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당선된 다음날 SBS에서 대통령 당선자와 지인들을 초대해 대통령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 초대받은 지원은 대통령의 옛 담임 선생님, 옥살이를 오래 하신 어떤 정치인 그리고 나였다. 취임식 때도 초대받았고 청와대에는 개인적으로 2-3번, 공식적으로 2-3번 정도 초대받았다. 기념품으로 볼펜과 친필 사인이 있는 도자기를 받았다. 그러다 보니 당시 안기부장, 대기업 사장, 대학교 총장은 물론이고 눈인사 정도만 주고받던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쇼핑백 카드 hen차를 담아오기도 하고 파텔 필름인가 하는 시계도 갖고 오고 너무 무서웠다. 한편에서는 전라도 쪽 지역구에 국회의원 공천까지 제의가 들어왔다. 나는 정치가 싫었고 남편 역시 정치만은 말렸다. 찾아온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명심보감을 읽으며 한울컨 선생님 명상 CD만 계속 들었다. 높은 담에 의지하지 마라. 담벼락에 무너지면 담벼락에 깔리게 된다. 그랬는데도 나를 만나려고 그야말로 벌떼처럼 찾아왔다. 정치군에서도 여전히 안달이었다. 어느 날 미용사를 불러 삭발을 하고 의례적으로 전원 일기 녹화까지 펑겨내고 제주도 어느 절로 도망쳐버렸다. 언론에 속사정을 틀어놓을 수도 없다 보니 신문에서 나의 이러한 행동이 정치권의 권유 때문 아닌가 하는 추측 기사들이 나왔다. 쌍방울 살리기 운동부터 김대중 후보 선거운동까지 내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 어리가 동했고 들어 객기도 부린 것뿐인데 다음번엔 고 노무현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김희선 의원과 노무현 후보가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해왔다. 면전에서 거절하기 못해 시큰둥하게 그러겠다고 했다. 선거 캠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빗발치는 전화에 할 수 없이 딱 부러지게 선거운동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노무현 후보에게도 전화를 해 단호히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랬었을까? 몇 년 전 청와대에서 당시 노 대통령 내외가 지체장애인들을 초대해 영화 맨발의 기붕이를 상영하는 자리에 나를 초대했는데 노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분위기가 좀 서먹했고 내심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1년 전 대형 사고를 하나 쳤다. MBC 앞에 작은 카페가 있다. 한 번은 가보니 MBC 신인 탤런트 2명의 손님들에게 맥주도 나르고 땅콩도 갖다 주고 있었다. 마담의 손이 달려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다. 나는 애들을 야단쳐서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했고 마담도 혼을 냈다.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하는데 바빠서 마담은 몹시 못마땅해 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녹화를 끝내고 회식을 하는데 2차로 주연 선배님, 백일섭 선배님 등 너든맨과 그 카페를 가게 되었다. 맥주를 시켰더니 들고 온 마담의 내 맥주잔은 던지다시피 테이블에 놓는 것이다. 나는 이미 회식 자리에서부터 치기가 있었던 터라 그 자리에서 맥주병을 들어 마담에게 던져버렸다. 함께 간 일행도 기분 나쁘다며 일어나서 나왔다. 며칠 후 폭행 치상 혐의로 검찰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다. 이상했다. 그 일 있은 다음날 아침에도 마담이 콩나물을 사가는 것을 다른 동료가 봤다는데 아무튼 몇 천만 원을 주고 합의를 받고 그때 내 생애 처음으로 검찰에 가보게 됐다. 이제 내 나이 60, 나의 피를 다 뽑아내고 온순한 사람의 피로 바꾸면 성격이 달라질까? 그러나 후회는 안 한다. 분명한 것은 내 이득,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악다구니로 살아오진 않았다는 거다. 상한 부위를 제거하려면 성한 부위도 잘라내야 한다. 이제 배터리가 다 닳았는지 기력도 정신도 약해졌다. 그래도 어떤 불의를 보면 이 뚜껑이 또 열리겠지. 자주 그러지는 않겠지만.